아빠 생일 축하해요. 눈 내리는 묘역에서 쌍둥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남매는 열심히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묘비 앞에 내려놨어요. 니네 뭐야?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부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빠 아들, 딸이에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쌍둥이 동생 정아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쥐방울만한 게. 우리 아들은 자식이 없다. 저리 썩 꺼져. 박태영 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아내 지순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꼭 우리 시우 10살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쌍둥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계속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건강과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제과점 2층 작은 방에서 정윤아는 쌍둥이들을 재웠습니다. 가람이와 하람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 박시우의 유품 상자였거든요. 상자 뚜껑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뚜껑을 열자 남편의 낡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가죽이 달아 색이 바랜 지갑이었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세영그룹 회장 박태영. 정윤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눈을 감자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정윤아는 신문 부고란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세영그룹 회장 장남 박시우 별세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남편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쌍둥이들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서울 중심가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덩치 큰 경호원이 가로막았죠. 가족 명단에 없으신데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자신이 며느리라고, 이 아이들이 손주라고요. 하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정윤아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회장의 뒷모습만 흐릿하게 보였죠. 까만 상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정윤아는 쌍둥이들을 데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시겠지.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정윤아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이제 애들은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정윤아는 쌍둥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9살이 된 가람이와 하람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쌍둥이들이 동시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죠. 아빠는 여행 간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셨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가람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엄마를 봤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거짓말이지? 하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오늘 아빠 생일이야. 같이 아빠 보러 갈까?
쌍둥이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람이가 방으로 뛰어가더니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왔어요. 빨간색 돼지 모양의 저금통이었습니다. 아빠한테 생일 선물 드리고 싶어요. 가람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5년간 동전을 모은 저금통이었어요.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공원묘지 주차장에 정윤아의 낡은 경차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쌍둥이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잠깐 엄마가 꽃 좀 사올게.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가람이가 하람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먼저 가 있을래?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손을 꼭 잡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쌍둥이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묘역에 도착한 쌍둥이들은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람이가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한 글자씩 읽었어요. 아빠, 박시후. 목이 메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람이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가람이가 가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 묘비 앞에 놓았어요. 저금통 안에서 동전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용돈 모았어요.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하람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묘역 앞에 줄지어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이어서 회장 박태영과 그의 부인 지순덕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회장은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백발의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서 부인 지순덕이 흰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묘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시우의 묘 앞에 아이 둘이 엎드려 울고 있는 거예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을 따라붙었습니다. 회장의 그림자가 쌍둥이들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너희들 뭐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쌍둥이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서운 표정의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람이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아빠 보러 왔어요. 우리 아빠 박시후예요. 가람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목소리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지순덕도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 바로 그 순간 정윤아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애들아. 그녀는 쌍둥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회장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람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는 건데. 하람이도 돼지 저금통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울부짖었어요. 아빠한테 생일 선물 줄 거야. 정윤아는 쌍둥이들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발버둥을 쳤어요. 그 바람에 하람이 손에서 돼지 저금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저금통이 깨지며 동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묘비 앞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장 부인 지순덕이 울고 있는 쌍둥이들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여보, 저 아이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꾼들이야. 그는 부인의 팔을 붙잡고 돌아섰어요. 정윤아는 쌍둥이들을 억지로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며 저항했죠. 정윤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뛰었어요. 묘비 앞 바닥에는 깨진 돼지 저금통 조각과 동전들만 남았습니다. 햇살이 동전들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세단 안에서 회장이 상무 이강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랑 애들 뒷조사해. 사기꾼인지 확인해. 네, 회장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이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가 떠난 뒤 그는 다시 묘역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과 깨진 저금통을 내려다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박시우의 자식이라면 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년 전 비밀이 담긴 USB였어요.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이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가 됐든 저 여자와 아이들은 사기꾼이어야 해. 주차장 차 안에서 정윤아는 핸들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뒷좌석에서 쌍둥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아빠한테 인사하면 안 돼? 가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람이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화내요? 우리 나쁜 애들이에요? 정윤아는 뒤를 돌아 쌍둥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정윤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제 다신 너희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묘역에서의 그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뒷골목에 있는 작은 제과점의 지하 주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윤아는 밀가루 반죽을 힘껏 치대고 있었어요. 손목에 힘줄이 불끈 튀어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주방 안은 오븐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정윤아는 숨을 몰아쉬며 반죽을 접고 또 접었어요. 5년입니다. 남편 박시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정윤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정윤아는 반죽을 치대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틀 전 묘역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쌍둥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떨어뜨리고 울던 모습, 경호원들에게 쫓겨나던 그 순간, 그리고 차갑게 자신들을 내려다보던 시아버지의 눈빛. 가슴이 저며왔어요. 정윤아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이 빵을 구워서 팔아야 오늘 하루 생활비가 나왔으니까요. 2층 작은 방에서는 쌍둥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가람이와 하람이는 제과점 2층에 있는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윤아는 새벽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1층 주방으로 내려갔죠. 한편 그 이틀 전 오후 세영그룹 회장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박태영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 신상은? 이강수 상무는 태블릿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정윤아, 29세입니다. 현재 강남구 뒷골목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그게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강수 상무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보인다고요. SNS를 확인해 보니 명품 가방 사진들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묘역에서 본 그 여자의 옷차림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직접 가보겠네. 이강수 상무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께서 직접 그런 곳에 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제과점 1층이었어요. 정윤아는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을 꺼내 진열대에 놓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식빵 2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윤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빵을 포장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눈치챘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정윤아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정윤아는 잠시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이틀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가람이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고 하람이는 악몽을 꾸는지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과점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일렬로 멈춰섰어요. 정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였어요. 뒤이어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박태영 회장과 이강수 상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장 일행이 제과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작은 제과점 안으로 회장의 고급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두세 개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빵을 고르던 손님 한 분이 회장 일행을 보고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제과점을 나갔어요. 회장은 제과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진열대, 오래된 계산대,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윤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카운터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소리가 제과점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내 아들의 생일날 사기극을 벌인 이유가 뭔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봉투에서 수표가 삐죽이 보였어요. 10,000원권이었습니다. 정윤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고 또 찢었어요. 지익. 수표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만이 조용한 제과점 안에 울렸습니다. 작은 조각들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회장의 발 앞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강수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정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년간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확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당신 아들이 왜 죽었는지나 아세요?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윤아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죽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왜인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 아들은 당신의 더러운 돈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이강수 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정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윤아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카운터 위에 펼쳤습니다. 박시우가 쌍둥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의 얼굴도 아들을 닮았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윤아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드려야 할 중요한 장부. 회장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봉투를 뒤로 빼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예요. 이강수 상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정윤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그룹에 천박한 사생아는 없네. 정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는 해보겠다고요. 이강수 상무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 일행이 제과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이 다시 딸랑딸랑 울렸어요. 고급 세단들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정윤아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의 더러운 돈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제과점 안 정윤아는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텅 빈 제과점에 그녀만 남았습니다. 정윤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정윤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빵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창밖에서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제과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보낸 감시원이었어요. 그날 밤 제과점을 감시하던 검은 승용차 안에서 감시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강수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윤아가 편지 봉투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강수는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이강수 상무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장부,
그 여자가 정말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5년 전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시우 전무는 아버지가 맡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비밀 회계 자료라고 적힌 USB였어요. 박시우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시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비자금 조성 장부였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돈이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관리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강수. 박시우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서 있었어요. 박시우는 재빨리 USB를 빼서 서랍에 숨겼습니다. 이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요. 이강수가 나간 뒤 박시우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하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시우는 아버지 회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께 이것을 보고해야 해. 하지만 박시우는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강수 상무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박시우는 그날 결국 아버지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시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강수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시우가 그 USB를 정윤아에게 남긴 게 분명했습니다. 쌍둥이들이 자라서 자신을 찾아올지도 몰랐어요. 이강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숨겨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짧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요. 친자 불일치로 나오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강수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영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박태영 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01%?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강수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어요. 회장은 검사지를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역시 사기꾼이었어.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법무팀을 즉시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0분 뒤 회장실에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정윤아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제과점 자산 전부 압류.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강수 상무가 법무팀장을 붙잡았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건 강하게 밀어붙이라고요.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이강수의 눈빛을 보고 움찔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제과점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세영그룹 법무팀과
구청 집행관이었어요. 제과점 안에서는 정윤아가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어요. 정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법무팀 직원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았거든요. 법무팀 직원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탁 하고 던졌어요. 정윤아 씨 고소장입니다.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됐습니다. 정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행관이 빨간 딱지를 꺼냈습니다. 제과점 유리문에 척하고 붙였어요.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윤아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제과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븐, 진열대, 냉장고, 계산대.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아는 카운터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과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마, 쌍둥이들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돌아온 거였어요. 정가람과 정아람은 제과점 안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엄마 가게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정가람이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법무팀 직원 하나가 정가람을 막아섰습니다. 정가람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이 빵은 우리 엄마의 피와 땀이에요. 정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드신 거예요. 정아람은 엄마 뒤에 숨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정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무팀 직원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발이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했어요. 회장님 지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윤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하지만 법무팀은 계속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30분 뒤 법무팀과 집행관이 떠났습니다. 제과점에는 정윤아와 쌍둥이들만 남았어요. 텅 빈 제과점이었습니다. 아니, 텅 빈 건 아니었어요. 빨간 압류 딱지만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정가람과 정아람이 엄마 양옆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울었어요. 흐느낌만이 제과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순떡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영그룹 박태영 회장이 고인이 된 아들의 사기 결혼 피해자로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화면에 제과점이 비쳤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제과점이었어요. 그리고 정윤아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무덤에서 본 지순덕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후다닥 도망치던 그 여자.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지순덕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저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TV는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지순덕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태영 옆에서 함께 지켜봤던 그 여자. 박시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쌍둥이들.
그리고 지금 TV 화면 속 정윤아의 얼굴. 지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압류 딱지가 붙은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제과점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빵 굽는 냄새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윤아와 쌍둥이들은 2층 원룸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어요. 좁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이 모두 섞여 있는 공간이었죠. 정윤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정가람과 정아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끼니를 제대로 챙길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아람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콜록, 콜록, 콜록. 정아람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람아, 괜찮아? 정윤아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아람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아람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가람이 물컵을 가져왔어요. 하람아, 물 마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아람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뚝뚝. 피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면 그릇에도 피가 떨어졌어요. 정아람의 눈이 풀렸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쿵. 정아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람아. 정윤아의 비명이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무릎을 꿇고 정아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정아람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고개가 뒤로 꺾였어요. 하람아, 정신 차려. 하람아. 정윤아가 정아람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정아람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렸죠. 정윤아의 옷에 피가 묻었습니다. 정가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람이가 왜 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소를 물었습니다. 정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어요. 5분 안에 도착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윤아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아람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아람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람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정윤아가 정아람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정가람이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정가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뺨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정윤아는 정아람을 가리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아람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약함.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들것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윤아와 정가람이 뒤따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람이만 보였습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정아람은 응급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정윤아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가람은 엄마 옆에 꼭 붙어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윤아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람이는 괜찮아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상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정윤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따님이 희귀질환으로 진단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면역 매개성 혈관염이라고 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수 혈청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HLA 유전자 표지자가 일치하는 혈청으로요.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피를 쓰면 되나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의 유전자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북에, 그러니까 아버지 쪽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윤아의 주먹이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윤아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북의 유전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시우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남은 건 단 한 사람. 박태영 회장뿐이었습니다. 정윤아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아람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정가람이 동생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영 회장, 다시 한번 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구두를 붙잡아서라도 하람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정윤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윤아는 병원을 나섰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영그룹 사옥까지 달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옆구리가 찌릿찌릿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람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30분 후 세영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정윤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파가 젖었어요. 로비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회장만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도착 알림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영 회장이 나왔어요. 이강수 상무가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정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회장이 정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젖은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의 구두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회장님, 정윤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멈춰섰어요. 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윤아였어요.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람이가 죽어가요. 회장님, 아들과 같은 유전자가 필요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일주일 안에 치료를 못 받으면 하람이가 죽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녹해.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제발요. 딸 하나만 살려주세요. 정윤아가 구두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회장이 발을 빼려 했지만 정윤아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 힘을 잔뜩 주었어요. 회장이 정윤아를 밀쳐냈습니다. 정윤아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회장이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의 죽음이든 내 딸의 병이든 더 이상 내 사기극에 이용하지 마라.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넌 사기꾼이야.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정문으로 향했어요. 정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이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이강수 상무가 정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로비 구석으로 걸어가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회장 옆에 나란히 섰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의 결단이 그룹을 지킨다고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벤츠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로비에는 정윤아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지만 정윤아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빗소리만이 로비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정아람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윤아는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가람은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또각.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순덕 여사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순덕은 정윤아 앞에 멈춰섰어요. 하람이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순덕은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아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얼굴. 지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저 아이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우야. 우리 시우. 지순덕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아람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아들 박시우가 5살이었을 때와 똑같았어요. 같은 눈썹, 같은 코, 같은 입술. 지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우야. 우리 시우가 돌아왔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정윤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하람이를 살려주세요. 지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윤아를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향했어요.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순덕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 할머니입니다. 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피를 쓰세요. 제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앉으십시오. 지순덕은 의자에 앉았어요. 정윤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 질환은 특수합니다. 면역 매개성 혈관염은 북의 유전자를 통해 발현되거든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친조부,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HLA 표지자 일치만이 치료에 결정적입니다. 지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제 남편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조부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박태영.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제 정윤아를 밀쳐내고 떠난 그 차가운 얼굴. 지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 좀 빌려주세요. 의사가 사무실 전화를 가리켰어요. 지순덕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박태영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나예요. 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순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피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요?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람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HLA 유전자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이 거부하면 시우의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지순덕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시우의 피를 받은 우리 손주들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어요. 병원이 어딘가요? 지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알았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순덕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윤아가 지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지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로비였어요.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박태영 회장이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이강수 상무가 옆에서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지순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장은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어요. 바늘이 회장의 팔에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시험관에 담겼어요. 검사 결과는 2시간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어요. 지순덕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옆을 지나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 상무가 회장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마 일치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순덕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윤아도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HLA 유전자 표지자가 정아람 환자와 99% 일치합니다.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강수 상무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순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당장 혈청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99% 일치.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강수가 조작했던 유전자 검사는 거짓이었어요. 정윤아의 쌍둥이는 진짜였습니다. 박시후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아람이 보였어요. 작고 창백한 얼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순덕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지순덕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압류, 소송, 거부. 모두 자신의 진짜 손녀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혈청 채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당장 시작하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복도에는 지순덕과 정윤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 5년 만에 밝혀진 거짓,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혈청 채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영 회장은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늘이 회장의 팔에 꽂혔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회장은 그 피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피, 손녀를 살릴 피,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년 전 장례식장 입구에서 쫓아낸 그 여자와 아이들. 이틀 전 묘역에서 밀쳐낸 쌍둥이들. 어제 로비 바닥에 주저앉혀 놓은 정윤아. 모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혈청 채취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부위에 솜을 대고 반창고를 붙였어요. 중환자실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복도였습니다. 지순덕 여사와 정윤아가 유리창 너머로 정아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아람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지순덕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회장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정아람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작고 창백한 얼굴. 아들 박시우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30분 후 혈청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회장의 혈청이 링거에 담겼습니다. 투명한 관을 타고 정아람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2, 3일 지켜봐야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순덕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람이가 살았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지순덕, 정윤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윤아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였어요. 회장님, 정윤아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윤아는 USB를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시우 씨가 남긴 겁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정윤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우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친구분이 가져다 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꼭 전해드려야 한다고요.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순덕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실에 컴퓨터가 있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컴퓨터를 켰어요. 회장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어요. 아버지께. 회장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떨렸어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 2개가 있었어요. 회계 자료 파일, 녹음 파일.
회장은 먼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펼쳐졌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돈이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관리한 사람의 이름. 이강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순덕이 화면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회장은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시우 전무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사고를 만들어야죠. 교통사고로. 이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박 전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청담동으로 갑니다. 그 길에 회장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술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혹시 USB나 자료를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 이강수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박 전무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요. 좋다는 대답과 함께 수요일에 실행하자는 말이 들렸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렸어요. 회장은 의자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우가... 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시우가 살해당한 거예요. 회장의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박시우 전무가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차가운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라고 했어요. 가해자는 도주했고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저 사고려니 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회장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몰라봤다.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회사를 지키려 했는데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다고 중얼거렸어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지순덕이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정윤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USB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꽉 쥐었습니다. 이강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강수가 시우를 죽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지순덕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강수를 당장 회사에서 쫓아내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우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정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물었어요. 이게 증거야. 회장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우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야. 회장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정아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혈청으로 살아난 손녀. 시우의 딸.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우야, 미안하다. 회장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가 늦게 알아봤다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회사를 지키려 했는데, 내 아이들을 지키려 했는데 아빠가 다 외면했다고요.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습니다. 지순덕이 남편 옆에 섰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요. 지순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정윤아를 돌아봤어요. 며느리. 회장이 처음으로 정윤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윤아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람이를 살려주셨어요. 정윤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정윤아의 손을 잡았어요. 시우의 복수를 반드시 해주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을 내가 지킬 것이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회장은 다시 유리창 너머 정아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아, 잘 자거라.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유리창에 부드럽게 울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에서 박태영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불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비서실장,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게. 1시간 안에 전 임원 소집. 불참은 허락하지 않네.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박시우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 회장은 USB를 꽉 쥐었어요. 1시간 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는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이었거든요. 이강수 상무도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의 긴 바늘이 시비를 가리켰습니다. 정각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영 회장이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이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지 않고 테이블 끝으로 걸어갔어요. 이강수 상무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당기고 앉으며 이강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강수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무슨 급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어요. 봉투가 이강수 앞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걸 열어보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태연한 척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강수가 조작했던 그 보고서, 친자 불일치라고 적힌 보고서였어요. 이강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보고서를 자네가 만든 게 맞느냐고요. 이강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라고요. 이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회장은 다시 서류 가방을 열고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야. 병원에서 직접 받아온 거지. 서류에는 99% 일치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이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회장은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아들 박시우가 남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회장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회계 자료가 떴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수백억 원대의 횡령 증거, 그리고 그 자금을 관리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강수,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강수는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이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시우 전무가 장부를 발견했다는 이강수의 목소리. 이대로 두면 모두 끝이라는 말.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 교통사고로 처리하자는 말, 수요일 오후 2시를 노리자는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이 이강수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충직한 신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박시우가 배신자였다고 외쳤어요. 회사를 무너뜨릴 비리 장부를 들고 회장에게 고자질하려던 배신자였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어요.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는 회사를 지키려 했어. 자네가 횡령한 돈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까봐 지키려 했던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강수는 비웃었습니다. 회사를 지킨 건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20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요. 회장님은 결국 저 없이는 이 세영그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강수의 눈빛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어요. 비서에게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들었어요. 이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후회할 거라고, 자신을 잡으면 세영그룹도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닥치라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수에게 다가갔어요. 경찰이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철컥. 이강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강수는 끌려가면서도 회장을 바라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강수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지시했어요. 정윤아 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요. 제과점 압류도 전부 해제하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내 이름으로.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장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우야, 이제 복수가 시작됐다고요. 3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정아람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벗었어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하람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가람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요. 응, 오빠. 이제 안 아파. 하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복 속도가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다고요. 정윤아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리며 박태영 회장과 지순덕 여사가 들어왔어요. 두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람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아람이 회장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회장은 하람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순덕도 가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람아,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가람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어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정윤아를 돌아봤어요. 모든 고소가 취하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과점 압류도 해제됐다고요. 정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하다고 작게 말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하람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챕터 8.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아람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서 의사의 마지막 주의사항을 듣고 있었어요. 정가람과 정아람은 회장 부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순덕 여사가 쌍둥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정윤아에게 다가가 이번 주말에 쌍둥이의 회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정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쌍둥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세영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연회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꽃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주요 임원들과 그 가족들 50여 명의 하객들이 연회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쌍둥이들도 깨끗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었어요. 정가람은 작은 넥타이를 매고 정아람은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쌍둥이를 바라보며 오늘이 손주들의 건강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세영그룹의 미래이며 박시우 전무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쌍둥이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윤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지순덕 여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은 신기한 듯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케이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음악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세영그룹 박태영 회장, 아들 타살 은폐 의혹. 연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며 세영그룹 박태영 회장이 5년 전 아들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이강수의 대화였어요. 5년 전 박시우의 사고 직후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수가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고 보고하자 회장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음주운전 차량 과실로 결론 내라고 지시했어요. 경찰청장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 목격자를 입 막으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갔어요. 연 회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순덕 여사가 회장을 돌아보며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시우를. 지순덕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지만 지순덕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욕심이 시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지순덕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올라갔어요. 짝! 회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연 회장에 크게 울리며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변했어요. 지순덕은 돌아서서 연 회장을 빠져나갔고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윤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 아들 시우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정윤아는 쌍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아, 가자. 목소리가 떨리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회장이 정윤아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오해라고 들어보라고 말했지만 정윤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쌍둥이의 손을 꽉 잡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가람이 갑자기 멈춰서며 정윤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안 돼. 정가람이 소리쳤어요. 정윤아가 돌아보니 정가람은 회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정아람도 엄마 손을 빼고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쌍둥이가 회장의 허리를 꽉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정아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혼자 두면 안 돼요. 정가람도 회장을 놓지 않으며 외쳤어요. 할아버지랑 남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안 떠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윤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멈춰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박태영 회장을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은 쌍둥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쌍둥이를 천천히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왔어요.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회장직 회의만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장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사관을 따라 연회장을 나가려 했어요. 쌍둥이가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아람이 울먹이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쌍둥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쌍둥이를 한 번 더 안고 일어나 수사관을 따라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어요. 정윤아는 쌍둥이를 껴안으며 셋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켜진 샹들리에와 차가운 음식들만 남았고 축하 파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정윤아는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 근처 작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쌍둥이들은 지쳐서 침대에 누워 금방 잠들었습니다. 정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정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아야. 박태영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내가 묵고 있는 숙소 앞으로 가겠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어요. 숙소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박태영 회장이 내렸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정윤아가 숙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회장은 정윤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닿게 했습니다. 정윤아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윤아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 너희들을 외면했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정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네. 가람이와 하람이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네. 제발 기회를 주게. 정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진심으로 속죄하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윤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대강당 문이 열리며 박태영 회장이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5년 전 아들 박시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신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룹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 아들의 죽음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넣었던 일,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던 일, 목격자들을 회유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저는 회장이기 전에 아버지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영그룹 회장직을 사퇴합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희귀 유전자 아동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강렬하게 터졌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법원 대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 하지만 자수한 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점,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선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고인 박태영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순떡 여사가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회장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지순떡 여사는 큰 결심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대저택을 정리하고 집사들에게 퇴직금을 넉넉히 주고 모두 보냈습니다. 필요한 집만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사진첩 하나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윤아의 빌라로 향했어요. 정윤아는 제과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고 사과 배상금을 받아서 가게를 복구했어요. 오후 3시쯤 제과점 문이 열리며 지순덕 여사가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윤아가 놀라 빵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지순덕은 정윤아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아야, 이 할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겠니? 지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은 생을 너희를 위해 살고 싶구나.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렴. 정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지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쌍둥이들이 2층에서 뛰어내려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지순덕은 쌍둥이를 안아올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지순덕은 제과점에서 정윤아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 반죽을 함께 만들고 손님들에게 빵을 팔고 청소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면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쌍둥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지순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윤아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면 지순덕은 쌍둥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쌍둥이들은 사르르 잠들었습니다. 정윤아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회장에게 지순덕은 매주 편지를 썼어요. 쌍둥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정윤아가 제과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독방 벽에 쌍둥이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바라봤어요. 1년 8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회장에게는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교도소 정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교도소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태영 회장이 걸어 나왔어요. 평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짐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정문 앞에는 정윤아와 지순덕 여사, 그리고 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가람과 정아람은 각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쌍둥이들이 회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무릎을 꿇고 쌍둥이를 안았어요. 정가람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모은 돈으로 샀어요. 정아람도 자신의 꽃다발을 건넸어요. 돼지 저금통 깼어요. 할아버지 환영해요. 회장은 두 손으로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순덕 여사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쌍둥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정윤아가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세영그룹의 검은 세단 대신 낡은 배달 트럭이 서 있었어요. 회장은 그 트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쌍둥이들이 회장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정윤아가 운전대를 잡고 지순덕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어요. 회장은 쌍둥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어요. 1층 제과점에서는 각 구운 빵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회장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정윤아가 미소 지으며 제과점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쌍둥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회장은 그림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지순덕이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요. 짐 풀어야죠.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은 작은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회장이 묵을 방은 쌍둥이 방 옆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4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순덕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정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시우 오빠 묘역에 다녀올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4사람은 배달 트럭을 타고 묘역으로 향했어요. 박시후의 묘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시우야, 아빠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순덕도 옆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윤아는 쌍둥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우리에게 보내준 귀한 선물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무엇인지 배운다. 쌍둥이들도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가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엄마랑 함께요. 정아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우리가 행복한 거 맞죠? 회장은 쌍둥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4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역을 나서며 회장이 뒤돌아봤어요.
박시우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빌라로 돌아온 후 회장과 지순덕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희귀 유전자 아동지원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회장은 재단 운영을 직접 돌보며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순덕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오후가 되면 제과점으로 돌아와 정윤아를 도왔습니다. 회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회장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어요. 저녁이면 네 사람은 2층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회장과 지순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윤아도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면 회장은 쌍둥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쌍둥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어요. 회장은 쌍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과점은 문을 닫고 네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정윤아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쌍둥이들은 공원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회장과 지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정윤아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이거였네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우야, 고맙다고요. 내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회장은 그 바람이 아들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빌라로 돌아왔어요. 제과점에서는 내일 아침 팔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지순덕은 오븐에 빵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정윤아는 재료를 정리하고 쌍둥이들은 테이블을 닦았어요. 작은 제과점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온기와 진심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작은 빌라의 수제빵집에서 네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